안녕하세요. 대박 스페셜 김보라입니다. 이제 3월이 시작되고 봄비가 내렸지만 아직 본격적인 봄이라고 하기엔 날씨가 꽤 쌀쌀합니다. 네, 그래서 서둘러 꺼내 입었던 봄옷 대신 다시 겨울 외투를 꺼내 입게 됐는데요. 이번 한 주 국내 증시도 기대와는 달리 추위가 채 가시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면 봄은 오겠고 꽃도 활짝 필 수 있겠죠. 이렇게 본격적인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대박 스페셜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성규 팀장, 장상훈 대표, 하창봉 팀장의 강의를 모아봤는데요.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투자 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투자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들을 제가 좀 마련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인데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것과 모순된 의견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측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측하려고 하지 마라. 예측은 뭐냐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예측을 하는데 미래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예측하려고 하는 거는 하지 말라는 거. 근데 그런 건 좋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사를 보고 나비효과를 통해서 이렇게 봤던 것처럼 그런 미래들이 이런 일들이 향후에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가는 건 좋지만 그것들을 정확히 믿지 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자, 허황된 수익률을 꿈꾸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연평균 10% 이상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따져볼게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10년 장기채 국채 수익률이 얼마 정도 되냐면 대략적으로 한 3에서 한 4% 정도 되죠.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높은 회사채 같은 경우는 뭐 대략적으로 한 6%에서 7% 정도 나옵니다. 6, 7%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같은 데서 뭐 임대 수익 정도 하게 되면 뭐 여기서 대략적으로 한 8%, 연평균 8%. 제가 그 부동산 쪽은 그렇게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 수익이 얼마나 정도 나오는지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그 리스크 자체를 보게 되면 한 8%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것은 리스크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높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당장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자, 연평균 10%가 나는 투자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분명 투자처를 확보하려고 달려들 겁니다. 근데, 그 정도만 돼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달려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정도만 10%만 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감지덕지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유독 이 주식시장, 투자시장만 들어오게 되면, 한 달에도 막 10% 수익을 보려고 하고, 한 달에도 막 30% 그리고 뭐 한 3달, 4달 가면 막 200% 이렇게 보려고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실제적으로는 연평균 10% 이상 나게 되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올린 겁니다. 워렌 버핏도 그런 얘기를 하죠. 워렌 버핏도 연평균 주식시장에서 10% 이상 나면 그걸로 만족하라는 겁니다. 물론 장기적 수익률에 대한 연평균이기 때문에 어떤 해는 뭐 30%가 날 수도 있고요. 어떤 해는 뭐 20%가 떨어질 수도 있고, 다음에 뭐 또 10%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뭐 5%가 나면서 장기적으로는 10% 그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나 한 해 그 일희일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기업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기업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묻어둔다는 표현은 굉장히 일반 투자자분들이 많이 쓰시는데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 기업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이 파산할 확률에 집중하는 것이지 성장할 확률에는 별로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성장성이라는 거는 기업이 좋으면 그렇게 성장성을 가져가게 되는 거고, 그건 기업의 경영 능력에 따라 달린 거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업이 파산을 하냐 아니면 못하냐, 그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누구한테 묻어둘 주식 없어요 이렇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묻어둔다는 표현 많이 쓰시는데요. 장기 투자가 더 어려워요. 단기 투자보다. 장기 투자는 기업을 세세하게 더 살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더 어렵다는 거, 묻어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주가가 상승한다 혹은 하락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누가 사줘야 올라가는 겁니다. 아무리 이 기업이 1,000원으로 올라가더라도 아무도 이 주식을 안 사준다고 하면 이 기업의 주가는 절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할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 사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 대규모 그 외국인 투자자들하고 뭐 친구라든지 아니면 뭐 친분 관계가 있다든지 이런 관계가 아니고서는 뭐 언제 주가가 간다, 몇 달 만에 주가가 간다, 1년 만에 주가가 얼마만큼 상승할 것이다, 그런 것들은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다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자 시장에는 원래 목표가라든지 손절가라는 게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손절할 만한 기업들에 그렇게 매수를 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를, 왜냐면 이 기업이 올해 뭐 100원 내고 내년에 200원 냈는데 그 다음에 500원이 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얼마까지 목표 주가가 갈지 모르고 또 누가 사줄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목표가나 손절가는 시장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자체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을 더 불안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입니다. 시장 가격은 늘 움직입니다. 늘 움직인다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기업이 이렇게 가치 자체가, 그러니까 수익이 커지고 막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주가는 이렇게 움직일 테지만 수익률이 만약에 올라가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엔 여기에 도달을 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주가라는 건 이렇게 밑으로 올라갔다가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초반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흔들림 자체에 크게 연연하지 말자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가치주와 성장주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죠. 사람들 간에, 투자자들 간에 또 논란이 많은데 사실상 그거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둘 다 어차피 미래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치주라는 것도 지금 현재 가치가 물론 좋긴 하지만 미래의 가치가 좋아야만 주가는 올라가는 거고 기업이 더 활성화되는 거죠. 성장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주는 물론 PER이 고평가되면서 먼저 올라가고 그렇지만 이익 자체가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창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차피 그것들도 성장주 갔다가 결국엔 고평가에서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주와 성장주 구분하지는 마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기업을, 여러분들이 선택한 기업이 있으면 물론 어떤 조건이 뭐 경영자가 좋든 제품이 좋든 뭐 어쨌든 간에 한 기업을 선택했으면 그 기업을 믿어보세요. 그 기업, 잘못된 기업을 꼽으면 좀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기업을 정말 믿을 만한 기업을 꼽았다라고 하면 믿어보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한번 믿어보세요. 남이 하는 말에 흔들리지 말고, 손절가가 어디고 뭐 거래량이 어떻게 터지고 그런 것들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자신을 한번 믿어보시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투자 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분석하기 전에 반드시 좀 알아두어야 할 것들을 먼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자산 대비 부채가 많은 기업은 피하라는 겁니다. 제조업 기준인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산이 170원이라고 치고 자본이 100원이면 부채가 70. 그래서 자본 대비해서 부채가 70% 이하인 그 종목들, 기업에 대해서 제조업은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부채라는 것은 어차피 갚아 나가야 될 돈이고,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이 아무리 많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자 비용들이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기업의 순이익 자체는 줄어들게 되고요. 기업의 순이익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투자를 한다거나 시장의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당연히 어려움이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일단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만큼 부채라는 거는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보면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점이죠. 이 네. 배당을 주는지 확인하라는 건데, 이 배당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투자 자산이니까 안전자산으로 보호를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최대한 낮춰주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 불안전성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네. 낮춰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과거 원래 엄격한 기준으로 따지면 보통 10년입니다. 왜냐하면 기업 같은 경우 10년을 제대로 장사하는지를 봐야 그 다음에 그런 추정치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적어도 말씀드리는 거는 5년 정도 좀 여러분들이 이상 배당을 준 기업들을 좀 이렇게 꼼꼼히 따져서 보시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배당 수익률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주가 수익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네.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여기다 배당 수익률을 더해서 인플레이션율을 더합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약 3%라고 가정을 할게요. 배당 수익률이 5%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예상 이 주가,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성장 기대 수익률이 5%라고 했을 때 주가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수익률 자체는 바로 13%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배당 수익률 5% 빼버리면 예상 기대 수익률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10%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업 이익 자체에 상당한 압박감이 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13%의 수익률을 올리는 데 있어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자체는 예상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결과를 오게 되고 확률적으로 주가 수익률 자체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죠. 채권 구입할 때 수익률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시죠. 항상 물어보고 예금할 때 예. 예금 정기적금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항상 물어보세요. 근데 주가를 그러니까 주식을 살 때는 아무도 물어보신 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처음 물어봐야 되는 건 사실상 뭐냐면 이 순서를 물어보셔야 돼요. 부채가 몇 %입니까? 예. 라고 첫 번째 물어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럼 배당 수익률은 몇 %입니까? 이걸 우선적으로 따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를 하든지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익성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확인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은 이 부채가 많은 것들도 깎아내릴 수도 있고 네. 역시나 예상 기대 수익률도 기대 수익률 자체도 높아지기 네. 때문에 결국에는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지만 그런 확률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 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환부증권이라 해서 전환부 사채예요. 이건요. 그래서 전환부증권, 뭐 전환증권도 있고 뭐 이게 전환사채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슨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 만약 예를 들어서 주당 뭐 10,000원이라고 칠게요. 지금요. 예. 근데 이 전환부증권 자체가 시가총액 대비해서 30%면 이거 시가총액 30%가 다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7,000원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 전환부증권이라는 거는 물론 전환사채를 기준으로 얘기를 들면 전환사채는 말 그대로 전환권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일반 회사채보다 이율은 쌉니다. 이율은 싼 대신에 주가가 만약에 올라가게 됐을 때는 전환 행사를 해가지고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크게 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주가가 떨어져도 채권이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기업이 완전히 망가졌을 때 이거는 일반 회사채보다 후순위 채권이기 때문에 보장 능력은 없어요. 그래도 주식보다는 훨씬 더 안전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근데 주가가 정말 높이 올라가는데 전환부증권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네. 올라가다가 이 사람들이 한 번에 행사를 해버리게 되면 이 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희석가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환부증권이 많은 거. 재무제표 같은 거 보게 되면 잘 나옵니다. 잘 나오니까 그런 것들 꼼꼼히 따지셔가지고 전환사채나 전환부증권이 있나 없나 그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시장 지배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가 예. 그런 기업들 우선적으로 그걸 따지셔야 됩니다. 그 진입 장벽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뭐냐면 어떤 기술이 발견되고 신기술이 발견되고 수익성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여러 기업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첫 번째로 그거 방어해 줄 수 있는 게 시장 지배력이라는 거예요. 단골이 많다라는 거. 네. 단골이 많다라는 거. 이걸 우선 첫 번째로 막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진입장벽이 들어오면 아예 기술력을 높여놓는 겁니다.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높여놓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나중에 방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연구개발 비용이라고 해서 재무제표에 보면 나옵니다. 이 R&D 비용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대부분 투자하는 기업들은 현재는 조금 그것들이 비용이 많이 나가서 수익이 저조할 수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나중에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안전성을 네. 높이는데 좀 더 강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물건 팔고 매출에 빼고 인건비 주고 남았습니다. 뭐가 남을까요?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남죠. 여기서 이자를 뭐 지불하고 나면 거기서 이제는 저게 순이익이 남게 되죠. 네. 그렇게 되는데 이 이자 비용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0원인데 영업이익이 10,000원밖에 안 돼요. 그럼 이 기업은 이자 보상 배율이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불안합니다. 적어도 아무리 못하더라도 5배 정도는 돼야 나중에 악재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또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거 이것도 좀 확인하시라는 거. 안전성 자체가 좀 만족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수익성이죠. 그래야 기업이 성장하는 원천 동력이 되니까. 첫 번째로는 뭐냐면 가장 중요시하는 건 이겁니다. ROE라고 그러죠. 리턴 온 이퀄티라고 그래서 예. 이것이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거기서 얼마만큼 수익을 벌어내는가를 보는데요. 사실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겁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크게 신경 쓰시는 않으셔도 되지만 네.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3년 평균이라는 것이요. 3년 평균이라는 것인데 자, 여기서 보면 있죠. ROE 역수가 PL의 고평가 혹은 저평가를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기업 한번 볼까요? 자, 자기 자본이 있습니다. 자기 자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순이익이 있죠. 이게 10%라는 거. 역수로 돌려보면 뭐냐면 순이익분의
자기 자본이 되게 되는데 뭐랑 유사하냐면 물론 틀립니다. 물론 틀리지만 PER하고 굉장히 유사한 분위기가 나오죠. 물론 여기에 시가총액이라는 게 들어가서 PER이 높은데 자 보세요. 이 기업이 지금 그럼 얼마입니까? 이거를 자기 자본 역수로 돌리게 되면 자 10배가 나오죠. 10배가 나오는데 이 기업이 만약에 지금 10배 이하다. 한 9배 정도 된다. 그러면 자기 자본으로 봤을 땐 이 기업이 10년이 있어야 내가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데 실제로 가격을 보니까 9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싸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마 눈치채신 분들은 있을 텐데 그러면 ROE가 25% 되는 기업들은 네. 틀리지 않냐? 왜요? 25% 되는 기업은 역수로 취하게 되면 얼마냐면 4배입니다. 근데 25%더 비싼 기업이 어떻게 더 낮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뭐 1년 만에 몇 퍼센트 성장하고 2년 만에 순이익이 몇 퍼센트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전혀 신빙성이 없어요. 신빙성이 없는데 장기적 수익률 아까 10년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2012년인데요. 2012년이 있고 여기 2011년 자 2010년이 있죠. 그러면 1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10년 빼게 되면 얼마죠? 2002년이죠. 2002년이고 여기 2001년 자 2000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3회 10년 전의 3회랑 여기 3회랑 순이익을 구하죠.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평균 구해서 이 평균하고 얼마만큼 성장했는가 비교를 해봅니다. 그래서 연평균 수익률로 나왔을 때 만약에 저기 10%가 나왔다. 이게 미래 이 기업의 그 기대 수익률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걸 하냐면 일시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그 갑자기 순이익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특별 이익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영구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런 수익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성장률 자체를 좀 감소시키려고 다운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회귀 분석 같은 거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 증가, 일시적인 순이익 증가라든지 감소를 네. 통해서 그 수익성, 미래 수익성 자체가 왜곡되는 거를 막아주는 방법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감소되는데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증가하는 기업은 정말 최악입니다. 이게 왜 최악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출을 올리게 됐을 때 기업이라는 것은 돈을 못 받게 되면 매출 채권이라는 걸 발행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구멍가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한테 상품을 샀는데 그것을 외상으로 주는 거예요. 매출 채권. 이것이 많아지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현금이 없죠. 그렇잖아요. 외상으로 줬는데 외상 다음에 갚아. 근데 현금이 들어온 게 없지 않습니까? 상품은 나가죠. 그러면 재무제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매출액 해가지고 1,000원 팔았으면 1,000원입니다. 딱 1,000원 딱 나와요. 그 단기 순이익 뭐뭐뭐 해서 나와요. 순이익 얼마. 근데 실제로 딱 열어보니까 뚜껑 열어보니까 통장 열어보니까 1,000원이 없어요.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상대방과의 그 거래에서 기업 간 거래에서 약간은 좀 하위를 좀 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증가하는 기업, 재무활동은 보통 어떤 때 많이 증가하냐면 대표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 증가합니다. 돈이 없어서 재무활동으로 현금 흐름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보통 투자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고 그 빌려준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건데 아예 퍼다 주는 겁니다. 그냥 돈을. 이 회사 돈이 없는데 돈 주는 거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주지 마세요. 그런 것들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단기 순이익, 그 손익의 속임수. 이건 뭐 재무 분석의 그 어떤 분식회계라는 걸 뜻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뭐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감가상각비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상각되는 거, 그러니까 현금이 나가는 것도 아닌데 비용이 나가는 것도 아닌데 매년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감가상각이 돼요.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순이익이 깎을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감가상각비 뭐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이 뭐 정률상각법이라든지 정액상각법이라든지 그런 제도가 바뀌었을 때는 순이익이 또 확 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역시나 꼼꼼히 살피셔야 된다는 거여서 수익성 분석에는 바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투자 전략을 그래서 세울 때 어떻게 세우냐면 연평균 제가 그 증시 변동성, 그러니까 종목별로 보게 되면 더 큽니다. 연평균 증시 변동성을 보게 되면 약 30% 내외 정도가 됩니다. 근데 위로 30%가 가는지 아래로 30%가 가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하죠. 자, 지금 당장 살아야 한다면 반토막이 날 것을 가로하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산 지점 자체가 그 기업의 정말 최고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기업이 성장할 확률에 집중하면 절대 안 됩니다. 파산할 확률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는 지점이 이제 여기가 꼭대기다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30%이기 때문에 보통 60% 하락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겁니다. 반토막 날 것을 각오하라는 겁니다. 자기 잡은 점이 꼴찌점이 네.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가는 거죠. 기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성도 충족돼 있고 수익성도 충족돼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하락하고 그냥 막 여기저기서 팔고 그런다면 그런 것들 통해서 매수를 할 수가 있겠고요. 기분파입니다. 진짜 기분파예요. 그래가지고 2000년대 IT 버블이 2000년대 초반에 IT 버블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뭐였냐면 이 미스터 마켓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네. 사람들이 많이 사서 막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뭐냐면 그 시장에 호가창들 보시면 호가창들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 미스터 마켓과 거래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스터 마켓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증시가 상승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금리, 저주가, 저물가. 이때는 기업이 고성장합니다. 근데 제가 여태껏 보면 98년도, 2003년도, 2009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웬만하면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이런 기회는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근데 다 좋은데 너무 어렵죠. 예. 근데 기업에 투자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네. 이것만 고려하면 됩니다. 증시 예측은 솔직히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실 때 이 기업이 반토막 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큰 손실은 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항상 말하죠. 지금 3% 사세요. 그리고 좀 이따 또 보고서 또 3% 사세요. 아니면 5% 사세요. 바로 그 말이 그겁니다. 기업은 박살이 날 수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하시고 꼭 투자에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대제철 또한 일단 중국 양회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승이 좀 나왔어요. 상승이 좀 나왔는데 결국 여기 이평선을 지지를 못했습니다. 지지를 못했어요. 낙폭이 3일째 접어들었기 때문에 낙폭 3일째 되는 날 여기 200일 이평선 200일 이평선 부분에서 지지가 나왔던 겁니다. 결국 여기가 매수 맥점이에요. 예, 매수 맥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200일선 지지 라인이 상당한 지지 포지션이 나오기 때문에 약 그 18,000원 정도 10만 8천원 정도 10만 8천원 정도가 어느 정도 지지 200일선 레벨 이 지지가 나오는 레벨입니다. 요거는 일단은 오늘 기점으로 봤을 때 11만원 안팎은 괜찮은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11만원 안팎은 괜찮은 자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다만 조금 약간 느릴 수는 있겠죠. 조금 큰 흐름을 좀 볼까요? 큰 흐름을 이렇게 좀 보시면은 뭐 여기까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여기 13만원대까지도 한번 상승을 볼 수 있는 단기적으로 13만원 그리고 또 11만 9천원 뭐 요 정도까지도 한번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레벨입니다. 단기적으로는 11만 9천원 약간 중기적으로는 13만원 더해서는 14만원 정도까지도 한번 그렇게 오랜 기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한 몇 개월 정도 길게 봤을 때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요 정도까지는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레벨이다. 그리고 또한 이거는 한번 장대 상승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은 이 역배열타법상 이게 올라왔거든요. 그럼 여기 이평선을 정배열을 시켜야 되는데 이 정배열 시키는 방법이에요. 이 정배열 시키는 방법 중에서 한 번 정도 200일선 위에서 횡보가 나와주고 반등이 한번 크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다시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그 조정이 나오기 전에 그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자리 지금 현재 박스권 횡보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 여기서 왜 횡보성이 나오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박스권 횡보가 이 횡보가 나오는 이유는 여기 있는 여기 중장기 이평선을 올리기 위해서예요. 중장기 이평선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올리면 어떻게 되는데 정배열 만드는 거죠. 정배열 만드는 작업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여튼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한번 그런 정도만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우수 AMS 예, 우수 AMS 신공항 관련주예요. 예, 신공항 관련주입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이 종목이 일단 우수 AMS가 내일 한번 반등이 한번 시도가 나올 텐데 그 이유는 첫 번째 낙폭과대 캐치법이라는 거죠. 하나, 둘, 내일이 3일째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저점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오늘 매수 포지션이 원래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이건 우리 실전에서 매매는 하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내일 혹시나 1540원, 1540원 요즘 안팎에서 주가가 좀 5일선과 20일선 밑에서 주가가 좀 내려와 준다면은 저점 포지션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은 좋다. 요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5일선과 20일선 많이 좁혀졌죠? 이거 신공항 관련주고요. 상당히 내일 어느 정도 조정이 이렇게 보세요. 여기 조정이 이게 이틀 나왔는데
조종이 솔직히 이렇게 강하지 못했어요. 이거 매집이 아직 돼 있다는 얘기고 더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조종이 나올 때, 오늘 조종이 나올 때 옛날 저점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지지가 나와준 거예요. 이 지지가. 이렇게 지지가. 이런 삼각수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삼각수렴이. 이런 삼각수렴이 만들어지고 있으면서 내일 과연 양봉 포지션이 뚫고 올라간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이거는 좀 급등을 알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상승력이 만약에 커진다면 커질 수 있는 신공항 관련주 종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주에 박근혜 대표가 연설을 하나 하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혹시 신공항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은 이 종목도 덩달아 일단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저점, 약간 안전한 모멘텀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유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건 리듬입니다. 이런 건 리듬으로 가는 거예요. 리듬으로 가는 거라서 어쨌든 그러한 모멘텀이 좀 나왔다. 더군다나 거래 없이 빠졌기 때문에 파동은 길어요. 파동은 긴데 거래가 없이 빠졌다. 한번 여러분들 체크를 해 볼만 하다라는 거 한번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수 AMS 또 아니고 그 5일선과 21선 사이 그걸 한번 볼까요? 자, 이평선 5일선과 21선의 차트 한번 보시죠. 차트 한번 보시면은 5일선과 21선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던 거에 점점점 좁혀지고 있음을 보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자 볼까요? 자, 5일선과 21선 사이가 여기 많이 벌어져 있었던 거죠.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었는데 지금 많이 좁혀졌어요. 그쵸? 많이 벌어져 있었는데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라인만 21선 레벨만 지지가 나오면 되는 거죠. 21선 레벨만 지지가 나와도 내일은 좀 더 좁혀질 겁니다. 이렇게 더 좁혀질 건데 여기 지지가 나면서 5일선을 위로 올라간다면 이 종목 내일 한번 승산이 있다. 특히 단타 하시는 분들은 내일 이 종목 관심을 아마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제가 가지라고 해서도 가는 게 아니라 이 딱 보면 답이 나오는 종목이에요. 이런 것들은. 단타쟁이들이 여러분들 딱 보시기에 좋은 종목이고 수익권. 만약에 상한가 가면 홀딩이고 안 가면 매도를 해야겠죠. 그렇게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양봉이 나와준다면은 상당한. 다만 이거 내일 갭상승이 크게 나왔어요. 오늘 매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갭상승이 크게 나왔어요. 갭상승이 크게 나왔는데 쫓아가는 매매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보통 2% 정도 적어도 보합 대비해서 2% 정도 안팎 뭐 그렇게 해서 밑꼬리가 나올 때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매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솔고바이오입니다. 솔고바이오. 자, 이거는 봄에 여러분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이죠. 네, 솔고바이오. 왜 봄에 좋아하는 종목이죠? 미리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좀 드리긴 감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저점에 대한 시그널도 좀 나와 주었고 그리고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그래서 요거 솔고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게 일단 그 항상 여기 보시면 이제 크게 상승이 한번 나왔다가 조정이 나왔어요. 조정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 아직은 이제 기간 조정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기간 조정에 대한 문제도 좀 있고 하는데 이게 21선과 이게 61선과 121선이 많이 벌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요 간격을 좀 좁히는 간격이 돼서 이 사이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단기 이평선 움직이고 여기는 중장기 이평선은 정배열입니다. 중장기 이평선은 정배열이 나오고 있고요. 단기 이평선만 이때 데드클로스가 좀 나오면서 이 데드클로스가 나오면서 일단 주가가 좀 하락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현재 위치는 이 정도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보시죠. 요거 차트 흐름 잠깐 보시면 이 라인선이 좀 중요하죠. 이 종목 같은 이 라인선이 좀 중요합니다. 여기 자, 딱 답 나오죠. 그렇죠? 답 나오죠. 저기 맨 끝에 한번 볼까요? 자, 맨 끝에 보시면 한때 저항이 되었던 이런 레벨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저항이 되었던 레벨이고요. 여기도 저항이 되었던 이런 레벨들이고요.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가 가지고 나중에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딱 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이 시점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은 된다. 여기가 물론 무너진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손절을 하셔야겠죠. 당연히 이 라인선이 무너진다면. 그래서 전저점 레벨 라인선을 항상 추구해야 된다. 지지 이걸 기준 라인. 우리 기준 라인이라는 것이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기준 라인.
이 기준 라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기준 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기준 라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준 라인 중요하니까 이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라고. 자, 제가 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나온 그 프로그램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알 거야.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거 솔고바이오는요. 솔고바이오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자, 솔고바이오 일단 요 라인선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또 라인선 하나 꼽을까요? 자, 또 라인선 하나 꼽으면 요 라인선이 또 중요해요. 그 요 라인선을 조금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요 크게 해서 이렇게 좀 보시면은 요 밑에 있는 라인선을 좀 지워야겠군요. 다시 그래서 라인선을 다시 한번 긋겠습니다. 요 라인선인데 요 라인선 레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요 가격이 보통 1350원 정도 안팎이 돼요. 1350원 정도 안팎이 되는데 이 라인선이 중요한 이유는 한번 조종이 나오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기준선 이탈이 된 거죠. 기준선 이탈은 뭐라 그랬습니까? 기준선 이탈은 관심이라 했습니다. 박스권 형성 시에 관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에 상향 돌파가 됐든지 급등이 나온다 그랬어요. 조금 빠른 상승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조종이 지지를 받고 조종이 나오다가 하향 이탈이 됐어요. 그리고 현재 이 바닥 레벨에서 박스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준선 이탈을 했으면 더 떨어져야지 곧바로 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건 누군가 사고 있다, 누군가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과 똑같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여기 기준선을 상향 돌파가 되어준다면 그리고 또 오늘 이 종목을 오늘 이 시점에서 갖고 온 이유는 오늘 시장에 조종이 나왔는데 그렇게 많은 조종이 안 나왔어요. 시장의 조종치고는 작게 조종을 받았습니다. 오늘 어떻게 나왔죠? 양음양이라고 해서 내일 양봉 포지션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결국 내일은 양봉 자리예요. 내일은.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5일선 중심에서 매수 포지션 레벨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그쵸? 50분 레벨에서. 그리고 이거는 여기 1,300원 정도가 지지가 나와준다면 1,300원 지지가 나와준다면은 한번 올해 봄 황사가 많은 올해 봄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심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요 정도 한번 이런 종목들 좀 나왔는데 뭐 또 이번 주에 또 그냥 말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거는 뭐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또 그런 신재생 에너지 풍력 있죠? 태양광 있죠? 목요일 날 둘 다 이슈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 이틀 전에. 그러면 내일 정도쯤엔 적어도 조금 한번 들어가 보는 게 낫겠지?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이틀 정도 스윙 위주로 한번 매매하실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하시면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가분들이 테마주 못지않게 좋아하는 게 신규주입니다. 왜 신규주가 좋아하냐면요. 누적적으로 제가 보니까 신규주 해가지고 보는 확률이 상당히 작은데 때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금융당국에서 한 달 정도는 신규주 급등한다고 어떻게 태클을 못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때는 한번 제대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또 이상하다 좀 좋다 그랬는데 아니다 싶으면 계속 좀 못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의 생각은 이런 거 한번 잡아보는 거지 않나 싶겠습니다. 아니 이 주식 같은 경우 잘 보시면 2월 22일 날 상장을 했죠. 뭔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네, 국내 1위 취업 사이트 사람인 HR입니다. 5,000원짜리가 상당히 매력 있지 않습니까? 공모가 5,000원짜리가 첫날에 10,0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더블. 그리고 기분 좋다 했는데 그 순간 바로 직 상한가 11,500원 상한가를 형성하죠.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9,300원까지 일시적으로 잠깐 내려줬다가 실제적으로는 그 다음부터 기세 점상 가버립니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저는 사실 이 주식이 한 15,000원까지 갈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나 저의 예상은 틀렸습니다. 뭐 예상은 맞출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5배 먹고 빠져버렸죠. 25,500원. 네, 5배가 났는데 이런 생각 좀 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하고 상장 첫날 팍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참 운이 없죠.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3월 2일 현재지 않습니까? 1월 20일 날 37,750원 고가를 형성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정말 너무하죠.
단 한 번도 머리 한 번 못 들고 요때 조금 드는 척 했습니다만 사실 요거보다 낮았으니까 못 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습니까? 이 주식은 어떤 주식이냐면 동아팜텍입니다. 동아제약의 자회사죠. 동아팜텍이라는 회사인데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공모가 24,000원 들어와가지고 시초가 35,000원에 시작해가지고 반짝 그것도 반짝 장중에 한 37,000원 찍고 지금은 18,350원이니까 뭐 거의 뭐 공모가 대비해서 한 40% 이상 빠졌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거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감각이 있고 신규주 공략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거를 좀 강조시켜 드릴 거니까 잘 지켜봐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시면 제가 아까 공모 뭐라 그랬죠? 공모가를 적어 놓으라 그랬죠? 공모가를 적어 놨는데 난 도저히 모르겠다. 그리고 그거 어떻게 맨날 첫날부터 적을 수 있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저희처럼 맨날 그 주식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나버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데 이때 이게 첫날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HTS에서 친절하게도 그걸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하나 보여드릴 건데 잘 보시면 이게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잘 보시면 이렇게 딱 적어 놨죠. 예, 여기 조금 작네요. 국내 어떤 HTS 들어간다고 그래도 신규 화면 종목에 들어가면 여긴 지금 이제 올해 코스닥 기준인데 사람인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은 2월 21일 날 상장을 했고 공모가가 어디 갔습니까? 5,000원 딱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뭐 한 달이 됐든 아니면은 3개월이 됐든 간에 그 주식이 얼마짜리인지는 다 적혀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동아팜텍이라 그랬나요? 1월 달에 상장됐습니다만은 이런 화면을 잘 보시면 동아팜텍이라는 회사가 정확하게 1월 20일 날 상장됐고 공모가가 24,000원이라는 것이 발행가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뭐 1개월 보호예수 3개월 보호예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은행에서 우리 돈 빼갈 때는 실제적으로 영업일수 아니죠. 우리 일할 때는 휴일 잘 챙기는데 이거는 휴일 포함입니다. 그래서 보통 날짜도 체크합니다. 이게 어디 갔죠? 동아팜텍 같은 경우가 1월 20일이니까 1개월이면 2월 20일이구나. 2개월이면은 또 언제죠? 3월 20일이구나. 4월 20일이구나. 이렇게 했을 때 구간을 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처음부터 하나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고 상당히 뜨거웠던 사람인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자, 사람인. 제가 아까 공모가 뭐라 그랬죠? 자, 이제부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첫날 사실 처음 일주일은 뭐라 그랬죠? 요거는 신의 영역이죠. 신의 영역.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때는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못해요. 앞으로 지나간 거하고 이제 앞으로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사람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취업 리크루트 사이트 중에서 거의 독보적으로 상장을 했다는 것이고 가장 결정적으로 지배 구조에서 다우 기술이 거의 다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 유통 물량이 없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제가 감을 틔우는 법을 드릴까요? 좀 지나왔지만은 첫날 어떤 일이 있었죠? 한국거래소의 김자 봉자 숫자 사장님이 나는 이 주식을 5억의 평가 차익을 먹고 팔아버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캐치를 하셔야 돼요. 먼저 때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한번 흔들어줘 그냥 갔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이 주식 같은 경우는 5,000원짜리니까 쉬워요. 왜? 단수로 생각하면 됩니다. 5,000원 만원 잘 보시면 5,000원이니까 그 다음은 15,000원까지는 갔죠. 근데 15,000원을 사실은 그 다음 주에 저는 15,000원까지 갈 거라 생각했는데 점상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15,000원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4배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갑니다. 언제까지? 2만원까지 가죠. 근데 2만원 대체 보시면 요때가 2만원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주에 2만원인데 요 딱 가다가 상한가 패턴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패턴. 누가 10번을 강조해도 지겹지 않은 패턴. 점상 2번에 T자 딱 나옵니다. T자 나온다는 건 뭐죠? 기세 상한가 딱 갔다가 실었다가 바로 땡겨버리는 겁니다. 이런 거는 분봉 안 봐도 알아요. 이런 거는 아침 30분 안에 다 끝내버립니다. 예. 그러고 나면 T자 끝나고 나면 뭐라고 그랬죠? 혹시 저랑 계속 급등주 공부하신 분 아시죠? 그 다음날 안 봐도 음봉 나옵니다. 음봉 나와줘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상한가 치는 속도가 달라지죠. 자, 사람인 HR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내일은 가격이 어디서 멈출까요? 일단은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15,000원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가 15,900원 딱 갔다가 약간은 도취해놨죠. 그러면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가장 단순하면 내일은 양봉이 갭상승이 나옵니다. 근데 바로 올리느냐 못 올리느냐? 그거는 사실은 끝났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 지났고 이제는 얘는 일주일부터 한 달 과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사람이란 종목에 대해서 시장에서 계속 말을 합니다. 종합 정보가 나오고 이 주식이 고평가 때문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앞으로는 지저분한 흐름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일단은 4일 내렸기 때문에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15,000원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일은 일정 부분의 양봉이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친구는 바로 못 올립니다. 예, 바로 올린다 그랬다고 생각하실 때는 언제 붙으면 되겠죠? 그냥 공모가는 단순해요. 2만원 딱 찍어 놓고 거기서 딱 2만원이 양봉이 나오거나 붙으면 그때 붙으면 또 가겠죠.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오늘 좀 많이 오른 골프존이라는 회사를 보겠습니다. 자, 이 주식 같은 경우는 공모가가 얼마? 네, 제가 조사를 다 미리 해왔습니다. 85,000원입니다. 신규주들은요, 제가 골프존도 옛날에 몇 번 다뤘지만은 차트 분석, 그냥 단순한 차트 분석은 안 통합니다. 이런 주식은 만약에 이 지금 차트만 놓고 보면 조금 길게 볼까요? 자, 이게 차트가 삼중바다 보였으니까 올라가겠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절대적으로 이 85,000원이라는 걸 넘어가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 친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죠? 그냥 단순하게 삼중바닥 형성했고 올라오니까 조금 올라가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주식이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기관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 이런 주식 얼마나 좋은 거 아닙니까? 올랐다가 딱 N자 뒤집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저 85,000원이 없었다면 이 친구는 원래 가장 기본적 분석으로 내려 올라갈 주식입니다. 그것도 야무지게 올라가요. 그런데 공모가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골프존이라는 주가는 내일은 제가 자꾸 이렇게 하면 이제 점쟁이 쪽으로 무당 쪽으로 가는데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거 아실 때는 예를 들어서 거꾸로 생각할 때 여기서 사실 어저께 딱 6만원 깰 때 사가지고 이 정도에는 이익 실현해주는 전략도 좋다. 골프존이라는 주가는 앞으로 봤을 때 실제 판단할 때는 최소한 85,000원의 벽을 넘기는 상당히 어렵다. 왜? 어차피 이 주식은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가 높아도 너무 높았다. 85,000원짜리. 액면가 500원짜리가.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종목, 제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닉은 정확하게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는 우리 많이 아실 겁니다. 아마 이번 주부터 GS 홈쇼핑이나 현대 홈쇼핑에서 나갈 건데, 하유미 팩으로 많이 알려진 하이드로겔 마스크 팩을 하죠. 제가 옛날에 팩 공부를 이 종목 때문에 해봤습니다. 한 5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예, 어쨌든 하이드로겔 펠이고요. 이거는 뭘 기억하냐면 제가 선을 딱딱 꺼놨습니다. 공모가 22,000원입니다. 자, 지금부터 산술 계산 잘 하세요. 공모가 22,000원이면 22,000원의 50% 어딥니까? 네. 무슨 수학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신규주는 1년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십시오. 50% 하면은 33,000원이잖아요. 제가 약장수처럼 예주식 같은 경우는 요때 33,000원 12월달 33,000원 찍고 딱 올라버립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안 내려오죠. 자, 그리고 오늘 정확하게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얼마? 44,450원을 형성하고 밀려버립니다. 왜 이럴까요? 자, 여기서 우리 일반 분들은 또 차트 배웠으니까 뭐 이거잖아. 예,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물론 해석의 관점입니다만은 저랑 조금 생각을 달리 하신다면 이 주식은 어차피 아직 공모가 신규주 1년이 조금 안 된 주식이라는 점을 생각하고 접근한다면 제가 아까 공모가 22,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까 50%고 제가 아까 50%하고 150, 200%, 100%를 기억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갑자기 흥분되니까 글이 안 써지네. 그럼 곱하기 하면 얘는 정확히 44,000원입니다. 정확해요. 44,000이 여기서 밀렸죠. 그래서 얘는 44,000원 공모가 대비해서 더블에 대한 가격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자기가 시장에서 캐치하더라. 그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단순하게 어저께 SK모 증권사에서 올린 보고서 때문에 올랐지만은 올라온 것 자체 그것만으로 이 주식을 여기서 추격하는 것 자체는 리스크하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 하나 제닉을 혹시나 갖고 계신 분에 대한 투자 팁을 드리면 또 하나 요게 시장의 절대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두 번째 퀘션은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틀릴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갖고 계신 분에 한해서 잘 보시면 요때랑 똑같죠? 무슨 쌍둥이 같죠? 네. 거래량도 똑같고 생긴 것도 요렇게 쉬었다가 장대봉에 탁. 여기 조금 쉬었다가 장대봉에 탁. 가격도 탁탁. 그랬더니 그 다음에 5일 동안 요렇게 가더라. 주식 어렵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앞으로 어떨 것 같나요?
이렇게 가더라. 아닙니다. 이거는 두 개 중에 하나면.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렇게 어설프게 42,000에서 45,000에 있을 거란 요런 거는 틀린 생각이고요. 틀렸다는 표현은 아니네요. 확률적으로 힘들고요. 중요한 거는 얘는 다시 변동성이 커집니다. 오르거나 올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죠? 사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 대신 갖고 계신 분은 요거 생각하시면서 그냥 어설프게 기다리는 것보다는 올라갔을 때는 조금 시세를 즐기시고 조금 내려온다 싶을 때는 뭐 하단 지지력은 강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비중 조금 줄이는 전략이 좋다 말씀드리겠고요. 한국항공우주 제가 아까 처음에 다룰 때 이런 말씀 드렸죠. 이 주식은 공모 이후에 잘 갈 수밖에 없었다. 왜? 독점적인 회사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나왔습니다만은 다 같이 확인하실 때 처음 일주일은 원래 잘 간 겁니다. 처음 일주일 6일은. 한국항공우주 카이 같은 경우는 공모가 15,500원인데 태어나서 한 번도 고참 잘 만나가지고 자기 공모가를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왜? 정부 수주 회사니까. 그만큼 그랬고 정확하게 보세요. 처음 일주일 잘 가고 나면 한 달은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일주일, 한 달, 3개월을 잘 하는 거. 그리고 나서 고생하고 나면 한 칸, 두 칸, 세 칸, 3개월 정도 딱 되면 시장에서 판은 있습니다. 뭐 이때부터 나중에 시간이 되신다면 한국항공우주 카이 9월부터 이스라엘 T50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좋은 리포트가 나옵니다. 공모주는요 최소한 3개월 정도가 됐는데 요 정도로 형성하게 되면 그제서야 기관 스몰캡 팀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 중요하다 말씀드리겠고 가격론을 한번 또 적혀보죠. 15,500원입니다. 자, 더블 얼마죠? 계산기 혹시 두드리고 계신가요? 예, 31,000원이죠. 그랬더니 또 제가 또 맞췄어요. 잘 보세요. 요때도 첫 1개월 때도 31,000원에서 딱 밀리죠. 두 번째도 31,000원이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 9월부터는 전부 다 31,000원 정도에서 지지하니까 올라가 줍니다. 그리고 또 내려오니까 여기서 보세요. 올해 2월이죠. 31,000원 되니까 또 지지해 주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돼 있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시장이 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얘는 이제 가격 분순을 통한 이 종목의 지지 저항대가 되겠죠. 근데 이제 차트를 쫙 봐버리니까 얘는 조금 분위기가 안 좋죠. 예, 어쨌든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산을 그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림을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렸나요? 지금은 잘 보세요. 이 지나온 것 같지만은 이때는 올라가는 중에 지지를 했기 때문에 올라갔던 거고요. 요 전 과정이 올라오는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이거 개별주 하실 때도 잘 보셔야 되고요. 지금은 내려오는 과정 중에서 두 번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럼 얘랑 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론적으로는 31,000원에 대한 지지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흐름상으로는 한국우주 카이 같은 경우는 약간은 디센딩 할 확률이 내려갈 확률이 많다 말씀드렸고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 시골에 가면 집집마다 있는 스카이라이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공모가 가격으로만 분석을 하겠습니다.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게 회사는 사실은 거의 독점이에요. 국내 상장된 기업 중에서 그 지붕에 접시다는 회사는 사실 이거밖에 없죠, 거의. 근데 공모가가 17,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계산을 해요. 자, 근데 이게 17,000원이면은 공이 17,000원 아닙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더블 치면은 34,000원이죠. 근데 34,000원 간 적이 없죠. 그러면은 잽싸게 또 계산합니다. 12,000원이라도 괜찮아요. 중간값이 있잖아요. 항상 중간값이 뭐죠? 예. 50% 가격인데 제가 17,000원 곱하기 50% 계산기를 탁 뚫어보니까 정확하게 25,500원이네요. 그랬더니 잘 한번 보시죠.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초반 일주일은 똑같아요. 업황 조금 감각이 있었다는 사람이면 한국항공우주처럼 접시 뚜껑 만든 회사는 이것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 일주일은 잘 날려요. 그러고 나서 누가 들었던 거 한 달은 잘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은 거의 다 쉬어요. 근데 세 번째 달 됐는데 보면은 50% 가격에 딱 지지를 해줍니다. 요때는 안 봐도 똑같습니다. 카이처럼 또 기관들이 뚝 접시 만드는 그 스카이라이프는 얘밖에 없다가 좋은 리포트 쏩니다. 그러면서 내려오죠. 내려왔다가 작년 말에 또 25,000원 지지하고 가다가 내렸다가 오늘 딱 뚫어버렸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만약에 이런 감각을 조금 이 종목을 보고 계셨던 분이라면 최소한 오늘 시가에는 붙었어야죠. 자, 향후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근데 아마 지금 뭐 스카이라이프 관련해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딱 차트 분석만 들어가면 조금 전에 봤던 카이랑은 조금 다르죠. 왜? 일단 돌려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따라붙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오히려 50% 가격인 25,500원이 지지될 수 있는 힘이 많아집니다. 초반층 이렇게 갔을 때는 뭐죠? 얘는 N자형 눌릴 때마다 사는 전법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대박 스페셜에서 준비한 강의 유익하셨나요? 앞으로 여러분의 주식 계좌에도 가정 경제에도 따뜻한 봄 햇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3월 14일 화이트데이도 있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사랑이 넘치는 한 주 보내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